네,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제 압수수색 김영환입니다. 예, 고향 경제사연구소 소장으로 네. 계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역임하셨고 경기도의회에서 또 정책위원장도 맡으셨죠. 네. 네, 하여튼 이 정책 분야, 경제 분야 아주 전문가신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오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재정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는 국가 채무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 채무. 네, 뭐 윤석열 정부가 엄청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죄명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명은 국가 채무 남탓죄, 예. 정부 역할 유기죄 두 가지를 잡았습니다. 남 탓하고 자기 역할 안 하는 네. 상황이군요. 네.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네.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난주에 우리 정부 재정 정책이 균형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 신자주의에서 주로 얘기하는 이제 건전 재정인데 건전 재정도 사실은 세입 때문에 실패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가 채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몇 가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오. 좀 일부 사실인데 좀 과장됐고 네네. 또 본인이 한 것도 있습니다. 네. 어떤 그래서 점인가요? 일단 표를 한번 좀 보실까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연도별 국가 채무 추이. 네. 이게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일단 국가 채무 보면 대통령 말씀이 맞아요. 2022년 국가 채무 보면 1,068.8조. 네. 예. 천조가 넘었네요. 예. 이거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2017년에 보면 660조. 그러니까 맞죠? 400조가 는 건 맞네요. 많죠. 네. 네. 근데 이거를 표 밑에 보시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금융성 채무는 뭐냐면요. 주로 이제 두 가지인데 외환시장 안정령, 네. 외평채. 이거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사실은 다시 받을 돈이잖아요. 이건 그냥 언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고. 네. 서민주거 안정령 이것도 채권인데 주로 융자 채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융자에서 다시 회수해 가지고 오는 그런 용도거든요. 네. 이게 285점 개를 보면 금융성 채무 개를 보면 285.4에서 390.6으로 한 105조 늘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실제 이거는 부채라기보다는 부채로 잡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지고 있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적자성 채무죠. 네. 374조 그다음에 678조 해서 한 300조 늘은 게 맞죠. 300조 늘었네요. 예. 그런데 이게 678.2조가 2022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1년 기준으로 80.7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제가 보도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기재부 보도자료가 이게 2022년 제1회 추경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렵다고 해서 당시 우리 여당 쪽에서 16.9조 원으로 추경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입니다. 말기였는데 네. 14조 원 정부안을 16조 원으로 17조 원으로 확대했네요. 네, 이때 우리 여당 쪽에서는 적극적인 좀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우리 중소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기재부가 그때 건전재정 또 얘기하면서
이 정도로 축소시켰거든요.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어쨌거나 더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걸 요구했고 네. 그것을 홍남기 부총리가 무시했고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뭐 네. 그렇게 됐던 게 기억이 네. 나네요. 네. 네. 근데 이 정권이 바뀌고 날짜 한번 보십시오. 5월 29일입니다. 보도자료. 불과 3달 지난 다음이네요. 네, 3달 지났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은요. 네. 예, 몇 조 했죠? 정부안이 정부안이 60조지 예, 않습니까? 60조. 국회 확정이 62조. 네. 이렇게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 없고 건전재정 하겠다는 잠깐만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에서는 14조 원. 이것도 돈이 없어서 17조 원 하나 마나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고 말했던 기재부가 2월에 네, 네, 그 같은 기재부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인데 5월에는 까짓거 추경 네. 60조 해도 된다라고 네. 바꾼 거네요. 네. 그러면 아니 그럼 이 60조 추경을 우리가 대선 전에 했으면 맞습니다. 소상공 저는 여기서 기재부의 양면을 사실은 볼 수 네네. 있고 권력에 얼마나 충실한지 또 근데 왜 민주당 권력엔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정말 좀 아쉬운 부분 중에 좀 하나다. 정부 역할과 기재부 관료들을 우리가 제대로 선출된 권력이 네. 관료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 역할을 좀 축소시키는 것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야, 5년 차에 네. 17조 원도 안 된다는 거 억지로 해냈는데 여기는 지금 5월 29일이면 석 달. 19일 차에 네. 임기 시작하고 19일 차에 62조를 뽑아내는군요. 예, 인수위 때부터 준비를 했겠죠. 저 인수위 때부터 예. 준비를 했다고 예. 하더라도 어쨌거나 대통령 취임하고 뭐 그 임수위까지 포함해도 3달 만에 네. 60조 원을 짜낸 거네. 같은 기재부에서. 62조를 만드는 거죠. 기재부가. 참. 예, 얼마나 권력에 충실한 관료들인지 여기서 좀 알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얼마나 좀 부족했는지 사실은 단면으로 좀 볼 수도 제대로 있고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래 표 한번 보시면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실제는 한 60조 원대의 국가 채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한 60조 원대입니다. 코로나가 3년의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연평균 60조 원대의 국가 채무를 발생을 시켰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추경 정리하고요. 네. 60조 원대 추경을 일으키고요. 표 하나를 조금만 더 보실까요? 네. 뒤에 표를 한번 보시면 네. 그 표입니다. 월별 중앙 세부네요. 예, 월별 중앙 채무. 예, 채무. 중앙정부 채무인데 2023년 5월이 얼마입니까? 국가 채무 총계가 1088조 7천억 원. 네. 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 보시면 자, 2022년 4월이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네, 1001조. 네. 얼마 늘었죠? 88조? 87조? 87조. 예. 예. 87조 원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부는 긴축 재정한다면서요? 긴축 재정을 못 하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금이 안 거치니까. 세금이 안 거치니까 부채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추경을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세입 추계하고 정리를 하든지 적자 국채를 반영해서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호는 추경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리할지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현재까지 1년 1개월 만에 87조 원이 늘었다. 야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연평균 60조를 늘린 것 같고 그 쌩 난리를 치면서 네.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던 윤석열 정부가 네. 정작 자신들은 여기서 딱 그냥 보이네. 이건 국가 통계잖아요. 네. 월별 중앙정부 채무에서 2022년 4월에 1,001조였던 것이 네. 1,087조 7천억 원. 네. 야. 그래서 7조 7천억 원이 예. 늘어난 거네요. 네. 제가 여기서 왜 이걸 주장을 하면 아까 적자성 채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나중에 기재부가 또 마련을 할 건데 그 표 아니
위에 그 표 그대로 보시면 네. 여기 국민주택 채권이 있고 외평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채권, 국민주택 채권이 아까 좀 예, 말씀하신 금융성 채무인데 채권이죠. 여기서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네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적자성 채무가 87조 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1년에 60조씩 늘어났고 60조 원대. 예, 평균으로 잡은 네. 동안 그렇고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적자성 채무는 87조 원 정도 늘은 네. 것을 우리가 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국민주택 채권이랑 외평 채권에 변동이 없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고 하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주로 이제 재정 정책, 조세 정책,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세 정책은 부자 감세로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재정 정책은 건전 재정을 핑계로 지금 지출을 하지 않는 정부 역할 축소, 딱 신자유주의의 전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기재부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밀튼 프리드만을 읽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제요? 20살 때? 아버지가 줬던 책 네. 그때 여기 술 먹고 들어갔다 아버지한테 고모수를 맞고 다닐 때 아닙니까? 책 읽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래도 읽었다니까. 네. 그게 신자유주의 원류죠. 그런데 이미 레이거노믹스 대처 이렇게 우리가 거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다 네네. 폐기된 네. 사실은 공급 중시 경제학이 다 폐기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가 간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코로나 위기 동안에 얼마를 도대체 썼길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진노를 하면서 선심성 현금 살포니, 선심성 퍼퓰리즘이니 이런 네. 얘기가 나올까?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하면은요. 아까 우리가 국가 채무 볼 때는 사실은 분류가 D1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국가 간 비교할 때는 D2. D2는 뭘 더 플러스 시키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순채무 플러스에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이런 기관들까지 포함해서 국가 간 비교를 하거든요. 네. 국가 채무를.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예. IMF, OECD 기준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국가 간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IMF와 OECD 기준으로 해서 국가 채무 증가를 D2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19년에 우리가 42.1%. 예. 예. GDP 대비 2.1%의 빚을 갖고 있었네요. 네. 예. 그다음에 21년도 51.5%. 예. 얼마 늘었죠? GDP 대비 2년간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9% 좀 넘게 9.4% 지금. 우리나라 21년 GDP가 1조 8천억 달러 네. 정도 됐으니까 그 오른쪽에 우리가 얼마 썼냐면 2년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221조 원 썼습니다. 액수가 딱 나오는군요. 네, 1,300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국가 채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네. 코로나 상황에서 더 발생한 걸 기준으로 놓고 네,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221조. 야, 캐나다가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가 비슷합니다. 네. 한 2조 달러 하잖아요. 거기 네. 얼마 썼죠? 665조 원. 야, 3배 썼죠. 엄청나게 풀었네요. 국가 채무 증가가 25.7% GDP 대비.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으면 야당이 탄핵하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재부는 네. 저기 도끼 상수할 거고. 네, 맞습니다. 기재부는 기재부는 여기는 뭐 거침없이 하는군요. 예, 이게 이제 정부 역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본 얼마 했습니까? 일본조차도 26%가 늘었네요. 규모로는 1,600, 1,700조 원. 우리나라보다 뭐 경제 규모가 크긴 합니다. 5배 정도 합니다. 예. 1,682조 원의 국가 채무가 증가했다. 네.
GDP 대비 뭐 236%, 262% 이건 또 일본 경제 문제긴 하니까 뭐 네. 그걸 논외로 하더라도 네. 엄청나게 썼네요. 네. 예. 일본은 또 빚이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네. 미국 5,770조 썼습니다. 아, 말 그대로 천조국이네. 우리나라의 25배 정도 쓴 거네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경제 규모들 한번 또 비교해 볼까요? 네.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 한 1.5배 합니다. 우리나라 1.5배인데 580조 원 썼네. 네. 독일 여기도 부채는 15%. 15%. 네. 독일은 좀 덜 썼죠. 네. 예, 우리나라 경제 규모 한 2배 정도 하는데 10.7%에 587조. 587조 원. 예. 네. 이탈리아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예, 16.8%에 여기도 어쨌거나 459조 원. 네, 예, 하여튼 우리나라처럼 짜게 쓴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선심성, 뭐 퍼퓰리즘이니 현금 살포니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좋아하잖아요. 큰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완전 큰형이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바이든 대통령 이 말씀 들으면 매우 불쾌하실 것 같은데. 대노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작은 형님 또 있지 않습니까? 기시다. 예, 기시다 총리. 네, 예. 정말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러니까 이 서민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국가가 빚내서 막 돈을 뿌린 거 아니에요, 사실. 예. 돈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예. 국가가 빚을 지고 서민들은 보호하고 선진국들은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는 빚을 덜 지고 서민들에게 그 빚을 사실은 넘겼다. 넘기고. 그 위기 동안에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뭐 온갖 종류의 제한을 가하고 그 빚이 이제 만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를 맞습니다. 지고 있고 예. 여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별로 없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가계 대출이 많이 이제 그 코로나 위기 시에 이제 가계 대출이 많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네. 부동산 포함되어 또 있기는 있지만. 하지만, 예, 그래서 빚이 사실은 가계로 전이가 됐다. 근데 그 아까 그 표에서 저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표 네. 한번 좀 봐주시면,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덴마크 한번 볼까요? 덴마크. 예, 덴마크는 국가 채무가 2.9%밖에 안 늘었죠. 어. 그 다음에 핀란드 한번 볼까요? 핀란드도 6.6%. 6.6. 네덜란드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 밑에 또 3.8. 3.8%. 노르-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 그냥 견딘 건가요? 노르웨이, 2.5%. 스웨덴이 그 밑에 있습니다. 1.9%. 9%. 스위스. 이거 무슨 복지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돈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코로나. 원래 이들 국가의 특성이 네.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공통점이 있네. 네, 평상시에 이 국가들의 특성은 위기가 닥치더라도 그런 사회 안전망이 그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잘 작동하고 예, 있어요.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더쓸 추가적으로 필요 더 쓸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국민들은 기존의 사회 시스템 안에서도 잘 보호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금융 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 그때도. 그때도 오히려 성장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역성장하는데 이들 국가는 성장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수가 받쳐주고 국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망이 갖춰져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소비를 하고 시장이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린 요즘 뭐 유시민 의원님 장관님 말씀하셔서 유행어가 됐지만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네. 돈 안 쓰고 은행에 잠궈 놓고 하니까 내수가 안 돌아서 경기가 더 어려워진 악순환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종류의 복지형 선진 국가들은 뭐 자기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평소처럼 먹고 쓰고 마시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내수 경기가 잘 돌아가서 위기를 쉽게 극복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업의 위기가 와도 고용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보호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야말로 달콤한 실업급여가 아니라 그분들의 시스템 안에서 보호되는 국가의 역할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건데요. 제가 두 가지 여기서 좀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은 그 코로나 위기 때 경제 관료들을 좀
눌러서 네. 우리 사회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실은 개혁 과제들 좀 일궈냈으면 어땠을까. 그러네요. 예. 두 번째는 정부의 역할을 과연 우리는 어떤 정부로 갈 것인가. 조세나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정부를 목표로 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사실은 코로나 위기 겪으면서 지난 금융 위기 때도 똑같이 겪었고 IMF도 똑같이 겪었지만 그 시기 때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항상 선택했다. 그 기재부가 선호하는 길이고 또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길이었던 것인데 정치가 그들을 압도하거나 설명하는 데 부족했던 이유였겠죠. 네, 맞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민한테 나아갈 길들을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기재부 관료나 여타 관료들의 저는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거를 또 넘어서는 게 또 선출직 공무원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네. 쭉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그럼 구형은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구형은 네. 잔고 증명 위조이지 않습니까? 네. 벌금 349억을 때리고요. 예. 장모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출소시까지 우리 대통령께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경제학 서적 한 100권만. 신자유주의 책 말고 1년 동안 경제학 서적 100권을 읽으라고요? 100권 충분히 아니 읽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모님이 다른 형량을 더 추가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거기에 김대기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네. 관료. 네. 경제수석도 있지 않습니까? 초상목. 네. 예. 보고서 좀 쓰라고 해서 요즘 아, 장하준 교수 책도 좀 유명한데 고양시민님 네. 술 마실 시간도 부족하대요. 예, 장하성 교수 책 포함해서 네, 장하준 교수 좀 책 좀 읽고 네. 요새 사실은 경제학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 다양한 좀 근간들을 좀 이루는 그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보고도 다양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이창민 씨는 김영한 소장님 불가능해요. 크크크. 네. 10권을 줄여드릴까요? 한 권도 안 읽는데 100권은 예 서동원님. 예. 이창민님도 저 이제 술 먹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네. 메뉴판은 정독할 거다. 네. 제가 보기엔 경제학 유튜브를 100개를 보라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책을 100권 읽는 게 과연 가능할지. 네. 야 오늘은 이 87전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예, 그렇게 문재인 정부 욕하더니 자기가 빚을 더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정부의 참담한 실태 또 그리고 지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기재부를 제대로 압도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실체까지 쭉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양경제사회연구소에 우리 김영한 소장님 모시고 김영한의 경제 압수수색, 국가 채무 남탓죄 및 정부 역할 유기죄에 대해서 구형을 벌금 349억 원의 장모 출소 때까지 경제학 서적 100권 읽기로 했는데요. 우리 배심원들의 판결 댓글로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6시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하고요. 내일 아침 뉴스공장 출연했다가 조금 늦은 시간에 아침부터 오른 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문즉답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